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IBK 연금보험의 증권운용부장 우리 박정현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어떻게 제 회사 이름과 직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 반명조사가 있어가지고요. 네, 우리 박종현 IBK 자산운용. IBK 연금보험. 죄송합니다. 네. 이래서 사람이 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이 진짜 학살의 날이었다. 네. 이거 아마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그 10년물이나 3년물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아시겠는데 네. 쭉쭉 그걸 차트를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밑으로 송곳 찍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송곳으로 올라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송곳으로 그 다음날 또 찍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손절매 치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네. 손절매 쳤어. 대거 손절매가 나오면서 꼭지점을 찍고 근데 그 급반등하면서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아마 또 따라잡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송곳처럼 또 빠졌어요. 그럼 여기 또 손절매 쳤어. 야, 두 번 손절매 치신 분들은 네. 몇 년치 그냥 거덜났겠구나.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양 싸다고 맞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 가서도 터지고 저쪽 가서도 터지는 예. 그건데 사실 요즘 국내 채권 시장,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채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요즘에 채권도 ETF 같은 경우 쉽게 투자할 수 있고, 또 장기채 ETF는 볼이 되게 커요. 네. 그러니까 뭐 이쪽도 관심 있게 보면 분명히 투자의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국내 채권을 주로 운용을 하는 뭐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나 뭐 증권사에 있는 뭐 프랍 딜러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금리 급등에 상당히 많이 닫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RP북이라고 그래가지고 레포북처럼 해서 고객 자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주로 단기 짧은 채권으로 운용을 하고요. 운용 자산 규모가 대형사 같은 경우는 몇십 조 되거든요. RP가. 예, RP북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 채권북을 다 합치면 RP북이랑 이런 거 다 합치면 RP북 자체가 몇십 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국고채 3년짜리 금리가 현재 한 2%가 지금 넘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10월 한 달 동안 올랐어. 10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50bp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표현으로 보면은 채권 시장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 코로나 터져 주시장 빠진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될 그렇죠. 네네. 채권에서 엄청난 원본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그 퇴직연금 DC용 IRP 거기에서 사는 채권 사야 되잖아요. 네네. 다 마이너스예요. 그 그렇죠. 펀드들, 채권 펀드를 전부 지금 마이너스 났어요. 네. 하여튼 지금 뭐 국내 채권은 주식은 그냥 그래도 뭐 여기서 가는 놈은 또 가고 약간 네. 빡센데, 하여튼 채권 시장은 8월 달 이후로 거의 8월, 9월, 10월, 특히 9월, 10월 두 달 동안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코로나 때보다 더 그때는 안 깨졌겠구나. 그때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살짝 떨어진 건데, 어느 정도 올랐길래 이제 그 표현을 쓰냐라고 한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국고채 30년짜리 채권을 사면 이게 이제 듀레이션, 즉 금리 민감도가 한 20년 정도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1bp 움직일 때 채권의 가격은 다른 듀레이션이 1년짜리는 1bp 움직이는데 국고채 30년짜리는 듀레이션이 20이니까 곱하기 20배예요. 그러니까 20bp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통상 우리가 채권은 뭐 100억 단위 뭐 이렇게 사거든요. 그럼 100억당 20bp면 얼마냐면 1bp가 2천이니까 20bp면 4억이네. 4억이 터진 거예요. 4%. 네. 100억 들고 있었는데 96억으로 4억이 터진 건데 그게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그것도 만에. 채권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네, 채권은 원금 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할 때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약간 있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터졌으니. 4%더 터졌겠구나. 그러니까 1bp 움직이면 2천만 원이 터지는데 10bp가 움직이면 2억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국고채 30년짜리도 한 20bp, 30bp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20bp 움직이면 4억이 터지는 거고 네. 30bp 오르면 6억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채권 해가지고 4% 6% 손실 난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몇 년치가 날아간 거죠. 그렇죠. 몇 년치 이자가 날아간 거죠. 네. 지금 이자는 많이 줘야 2% 정도밖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6억 깨진 거 그거 담아두려면 3년 갖고 있어야 그렇죠. 거니까. 3년치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거죠. 네, 이자 받을 네, 거를. 네. 최근에 한 8월 이후 9월, 10월 2달 동안 채권 시장에서의 손실 규모는 상당히 크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기간 동안 글로벌 금리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 건 아니거든요. 네. 미국 금리도 8월 초에 한때 한 1.1대 갔던 게 지금 뭐 한때 1.7까지 살짝 갔었으니까 네. 거의 5, 60bp 정도 그렇죠. 상승을 했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호주라던가 뭐 독일, 일본 뭐 이런 선진국 금리도 다 같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올랐죠.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예, 예. 특히나 이제 8월이 언제냐면 유가가 국제 유가가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져서 한 60불 초반대인가 아마 갔었을 거예요. 8월 네. 초에.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계속 올라서 85불까지 지금 와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파월 의장의 그런 어떤 평가에 대부분의 채권 시장 참가자들도 동조했거든요. 네. 그래, 역시 뭐 유가 떨어지는 거 보고 또 이제 기저유가 생각하면 7, 네. 8월 물가 피크야. 그렇지. 그 뒤로 그때 떨어질 그렇게 거야. 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국채 금리도 한 5, 6월부터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8월 갔더니 갑자기 유가가 60불에서 80불로 다시 올라가고 네. 믿었던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고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우리는 한두 달로 알고 있었는데 이 양반은 한 1년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꽤 긴 일시적이라고 또 네.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 대해서 그냥 방심하고 있었다가 야, 이 물가 생각해보니 미국 물가 5%대고 네. 한국 물가는 3%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금리 입장에서는 오르긴 올랐지만 여전히 2%대니까 네. 물가를 감안해보면 실질금리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야,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 안 하고 있었는데 얘가 꽤 길어진다고 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상황이 계속되니까 채권의 메리트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팔자가 나오면서 음.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던 게 네. 공통 요인 하나고 네. 채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채권을 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주식 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이나 뭐 금융 시장에도 채권이 네.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 전망이 어떻다더라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한 대 얻어 맞아서 금리가 급등한 게 하나 있고 네. 그건 공통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요번에 몇 차까지 나왔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차수를 모르겠죠. 지금 1차, 2차, 3차, 4차 서너 번 나왔을걸요? 예. 네. 그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죠. 네. 저도 좋아요. 음. 뭐 더 좀 좋지.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채권 발행한다. 그렇죠. 네. 채권 발행을 통해서 아니 물론 세금이 더 거친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땡겨 오거나 네. 네. 아니면 이제 세금을 더 걷거나. 근데 이제 최근 상황은 주로 국채 발행을 많이 늘려서 빚을 네. 땡겨왔죠. 네. 거기다가 이제 세금도 많이 거쳤어. 이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네. 거래세 이런 게 많았었으니까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이렇게 조금 충당이 되다 보니까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어마무시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원래 국채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연간 한 100조 원 정도 발행되는 네.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가 한 150조 정도 발행됐을 거고 올해도 그 정도 거의 50%가 증가가 해버렸죠. 네. 근데 그 한 유력 대권 주자께서 실명은 내가 얘기를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네. 저도 두렵습니다. 네. 댓글이 두려워요. 응. 이분이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럼 라는 더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네. 거야 아마. 네. 그래서 원래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그 정부가 최근에 금리가 너무 급등을 하니까 개입을 했죠. 개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국채 발행 규모를 확 줄여주겠다. 음. 그리고 바이백이라고 해가지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먼저 사주겠다. 네. 즉 빚을 먼저 갚아버리겠다. 왜냐하면 발행 물량을 줄여서 채권 시장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발표 난 이후에 목요일 날 금리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점을 봤나 보다. 그래서 좀 안도했고 각도기님 표현처럼 야 그럼 이 정도면 이제 고점 봤으니까 채권 사서 이제 좀 이렇게 투자를 해볼까 해서 그 와중에 들어간 애가 있는데 금요일 날 그 대선 유력 주자께서 재난지원금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국채 발행 또 늘어나는 거야? 네. 왜냐하면 내년도 대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주려면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연말에 다시 또 적자 국채 발행이 또 되나? 음. 내지는 내년도 발행이 연초부터 늘어나나? 네. 갑자기 멘붕이 와버려가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금리가 금요일날 폭등을 해버렸죠. 네. 다행히 이번 주 들어서 조금 하향 네. 안정화 됐지만 네. 결국은 수급에 대한 부담, 음.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특히나 해외 금리보다도 우리나라 금리는 더 많이 튀어오른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네.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외 요인으로는 그 특별히 그 우리 오건영 부장 같은 경우 호주를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호주가 2년물 3년물인가요? 네, 3년물인가 2년물 국채를 딱 손아귀에 틀어잡고 0.2%가 0.3%에서 소위 말하는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해주면서 네. 금리를 잡아놨는데 그거보다 약간 원월물이 금리를 튀는데 너무 많이 그 스프레드 벌어지면서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확 올라가는데 그걸 잡아줄 듯 안 잡아줄 듯 잡아줄 듯 안 잡아줄 듯 하다 포기 이래 금리가 튀어가지고 네, 항상 이 호주를 그 하나의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로 삼는 입장에서 같이 패닉을 당했다. 우리도 호주처럼 저렇게 될지 모른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외부적 요인 그리고 또 뭐 요즘 뭐 계속 브라질도 금리 올리고 러시아도 금리 올리고 해외 중앙은행들이 모두 이제 영국도 금리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 그런 영향이 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거시적으로 본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인플레이션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호주, 독일, 뭐 일본 모든 금리 다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의 사례는 약간 이제 트리거 같은 느낌은 있지. 네.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주 중앙은행이 원래는 아마 2년 만기 금리를 0.1%에 이렇게 묶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양적 완화도 그렇고 테이퍼링도 그렇고 자꾸 뭔가 수급적으로 금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급은 원 오브 댐입니다. 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물론 가장 크긴 하죠. 근데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수급보다는 사실 인플레이션의 기대값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이 원래는 2년짜리 채권을 0.1%, 요 만기하고 숫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그거에 천착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2년 만기 0.1%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 야 물가 상승률이 호주 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엄청 네.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아니 물가 예를 들면 물가는 3% 올랐는데 금리는 1%밖에 안 줘. 그러면 실질 금리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2%인데 그걸 누가 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은 중앙은행만 사는데 그럼 중앙은행은 전지전능하진 않잖아요. 네. 할 수는 있겠지. 모든 걸 쏟아보면 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부작용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손 들어버린 거예요. 못하겠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둑 터지듯이 네.
일드 커브 타겟팅 했다가 손들어 버리니까 금리가 바바박 튀면서 그게 이제 글로벌 금리의 어떤 뇌관이 되긴 했는데 네. 근저로 들어가 하면 뭐냐? 결국은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공통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공통적 상황인데 네. 사실은 한국에 이제 맞아 뾰족뾰족한 그림을 만들어준 거는 수급적인 영향이 월등히 더 크다.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금리, 특히 이제 미국하고 많이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네. 미국은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뭐 올랐다고 치지만 여전히 1.6 정도밖에 안 돼요. 네. 6대. 근데 3월 말 고점이 1.77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올해 중에 미국채 10년 지표 금리의 고점이 3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3월 말이 10년짜리 기준으로 한 2.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고점이. 근데 지금 2.5예요. 2.4를 넘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글로벌 금리 오른 것보다 우리는 최근에 훨씬 많이 올랐다. 근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건 네. 물가 상승이라는 글로벌 공통 요인 플러스 국채 발행 증가라는 수급 요인들이 함께 가세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그 한국은행이 스케줄 잡고 있는 또 금리 인상 스케줄.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회의록이 나왔잖아요. 네네. 회의록을 보면 11월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다. 네. 지금 이런 분위기고 이 정도로 확정적이고 보니까 내년 1분기에도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그것도 하나 또 뭐 얘기를 하라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굳이 뭐 그것까지 얘기 안 하고 딱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0.75입니다. 현재. 예, 예. 11월 올리면 1.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 사이클에서 그럼 금리 얼마나 올릴 것 같은데 라고 해보면 코로나 직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75였어요. 그래서 최근 상황 보면은 그래 한 다시 백하면 한 1.75? 1.5 최소 1.5에서 그렇지. 1.75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최대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국고채 3년 금리 2.0이라고 음. 말씀드렸고 국고채 10년은 2.4가 넘어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기준금리가 1.75까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미 반영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11월에 설령 금리를 올린다 해서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금리를 또 올린다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충분히 다 예, 금리가 올라 있으니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스프레드 상에서만 보면 그래서 뭐 그것도 분명 채권 투자의 센티멘트를 악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지만 지금 11월에 금리 안 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네. 대부분 다 올린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1분기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이주열 총재 임기 끝나기 전에 1월 내지는 2월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이미 다 프라이싱 됐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근데도 최근에 더 올랐으니까 그거는 수급적인 요인 아까 얘기했던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 더 나오나 재난지원금 또 해? 요거가 사실 지난주 후반에 조금 영향을 줬다. 주식시장으로는 제가 항상 저평가다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국 채권의 가격이 저평가 영역으로 빨려 들었다. 금리 인상할 거 다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한 1.5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1.5%. 콜 내년도 연말 기준. 내년도 연말. 네, 내년도 연말은 그 정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올해 1% 끝나고 내년 한 두 번 정도 하면 뭐 1.5 정도. 내년 그러면 연말에. 1.5 정도면 한 3년물이 보통은 얼마나 정도 스프레드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평균적인 국고채 3년과 기준금리의 스프레드는 대략 한 20bp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의 초반기냐 중반기냐 네. 또 종반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그러겠죠.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평균적인 거는 한 20에서 30bp 정도면 좀 리즈너블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2%가 넘어가 있다는 얘기는 네. 기준금리가 1.75까지 간다라는 거에 대한 사전 프라이싱을 이미 끝낸 거다. 근데 1.75 안 가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보기에는 막 인플레이션 올 것 같고 뭐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네. 뭐 경기라는 게 항상 또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1.75 갈 거를 확정해서 반영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야 이거 1.75까지 가기 어렵겠는데 가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게 있는데 네.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앞서서 올라갔던 채권 금리들은 야 우리가 너무 다 반영했나 보다 네, 네. 슬슬 미끄러 내려올 수 있죠.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채권 투자를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 할 때다. 저는 채권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채권하고 주식하고 어떤 게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슈고 네네네. 절대적인 가격만 보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채권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레벨은 됐다. 한국입니다. 한국 얘기입니다. 예, 미국 한국은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예. 그러면은 저도 지금 그 IRP나 이럴 때 채권 펀드 넣어놨는데 그게 전부 다 네.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금리 생각 때문에 이제 채권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참에 이렇게 마이너스 나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빨리 할 걸 이러면서. 그러면 최소한 그 채권을 정리하려면 한 3개월 정도는 있다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현재에서 채권을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저점 매도. 평가 손을 확정시켜 버리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5% 까졌다. 여기서 마이너스 5% 확정하고 내가 10% 확실히 벌 수 있는 게 보이면 그거는 안 말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냥 이거 마이너스인데 더 빠질까봐 여기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말릴게요. 네. 지금은 늦었어. 네네네. 지금 이제 정말 바닥에서 주식을 파는 거와 똑같은 네. 이치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조금 견디시는 게 낫다. 네네. 다른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하시지 않을 거라면. 네네. 저희가 IRP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IRP 하시는 분이나 DC형 이런 거 하시는 분 중에 채권 이제 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네. 내년도 3월 이후에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미리 줄였으면 좋았겠죠. 그렇지. 미리 네. 줄였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그래서 이미 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네. 빠졌으니까 IRP DC형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저도 이제 제가 금태연구소라는 유튜브 네. 채널 예,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태연구소. 네, 여러분, 금태연구소입니다. 예, 좀 저희 채널도 많이 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요 대담 나오시면 이렇게 예. 화려하고 멋지신데 예. 본인 채널을 가시면 예. 갑자기 교수님처럼 이렇게 딱딱해지신 경향성이 약간 그 있으시죠. 혼자 하니까 그런가 봐, 혼자. 그러니까 원래 네.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이렇게 네. 재밌는 분이 없어요 한국에. 최고인데. 예. 재미는 뭐 저보다 우리 강도현님 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이제 막 그렇게 막 네.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하여튼 이제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 걸 다 까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난달에 안 좋았어. 저도 지금 채권 너무 일찍 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 안 될 거다. 네, 네, 당분간은 조금 조정될 거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주식은 동안 잘 맞췄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네. 주식 조정이면 채권 간다는 네, 네. 나이브한 생각으로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가는데 이제 최근 장은 저도 조금 틀렸어.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저도 파월 의장의 말을 믿었다가 약간 뒤통수 맞은 네. 곡인데, 근데 이제 요번 11월 ETF 포트폴리오 이제 추천하면서 이제 추천을 했죠. 물타기 합시다. 채권. 이제 늦었다. 어, 손절하기 늦었고 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네. 그리고 뭐 퇴직연금이라는 게 뭐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그 돈 찾으려면 55세 이후에나 찾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는 차원이니까 지금 이제 저는 또 주식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이제 뭐 채권이나 리츠나 원자재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에 저는 이제 변화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을 조금 일찍 담았는데 일단은 터졌지만 네. 지금 가격대라면 좀 더 물타기 합시다. 그리고 대신 섹터하고 만기를 보면은 ETF 중에 채권 ETF 긴 거 있어요. 만기가 네. 긴 거. 네. 뭐 20년 이상 채권, 뭐 30년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ETF부터 투자하자. 긴 거부터. 변동성이 크니까 네,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를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커브가 이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이제 장기 쪽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야, 네가 금리 인상 한다고 해놓고 채권 사라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분명히 의아해하실 분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금리가 오릅니다. 네. 오를 거예요. 근데 그 오르는 만기는 짧은 쪽.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고 기준금리와 인접해 있는 1년짜리 금리, 2년짜리 금리, CD금리 이런 거 오를 거예요. 네. CD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받으신 분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네. 예. 올라요. 이미 오른 것도 있지만 더 오를 거야 그쪽은. 네. 근데 예를 들면 10년짜리 국채금리 지금 2.4 넘어가 있는 거, 네네. 20년짜리, 30년짜리 금리는 이미 올라와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도 아주 장기 쪽 금리는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 쪽부터 조금씩
사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일반 채권형 펀드 있잖아요. 네. DB형이나 DC형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채권형 펀드들은 그러면 IRP나 거기서 살 수 네. 있는 펀드들은 섞여 있나요? 장기채, 그러니까 그거 장기채? 뜯어봐야 돼요. 아, 봐야 돼요? 예, 아, 그 펀드의 어. 그 디스크립션인가를 보면 이게 어느 채권이나 어떻게 자산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YTM 즉 여기서 나오는 그 이자가 대충 몇 %고 그다음에 듀레이션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펀드 듀레이션, 예. 네, 토탈 듀레이션. 그 채권 펀드의 듀레이션 짧은 거는 지금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시면 안 된다. 채권이 지금 하시려면 채권을 사는데 지금 잘못 알아들으셨고 단기 채권을 사시면은 조진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긴 쪽 듀레이션 적어도 10년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회사채 펀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회사채 금리 이런 거 많이 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등급이 조금 여류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힐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뭐 우량 채권보다는 약간 좀 등급 낮은 채권들을 위주로 해서 절대금리 높게 주는 회사채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예. 아주 좋은 가이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펀드들이 만약에 이번에 채권 펀드가 손실이 많이 난 거는 장기물을 많이 들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많이 터지는 구간들을 그동안 들고 있었죠. 많이 들고 있었던 거 많이 터졌을 거고 네. 덜 터진 채권형 펀드는 단기물이 많으므로 네. 그거는 안 들고 털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어차피 그 듀레이션에 따라서 이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었으면 되게 잘했을 거예요. 채권을 들고 있는데 채권 펀드가 듀레이션 짧은 거 그거는 잘 피했지. 왜냐면 어쨌든 주식이 안 좋았고 그동안 짧은 채권에 그 투자했던 채권 펀드는 손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만기가 긴 제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그 채권 펀드가 많이 손실 났지.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이때 리밸런싱 갈아타기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거죠. 네네. 잘 피해 있다가 단기 채권에 잘 피해 있다가 장기 채권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갈아타면 그거는 되게 네. 투자를 잘 하시게 되겠죠. 네, 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한국 채권 학살의 날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채권 투자해야 하는지도 아주 쉽고 편안하고 소상하게 여러분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채권 투자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근데 학살의 날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쵸. 저도 이제 업계에 발을 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왜냐하면 누군가는 정말로 잡을 이룰 수도 있는 아주 네.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표현은 조금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앞선 영상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좋은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채권 쪽만 봤었을 때는 최근에 금리가 급등한 것들이 지나놓고 보면은 또 좋은 가격대, 높은 금리에 내가 고정금리 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뭐 DC형 IRP 하게 되면 30%는 또 담아야 적으로 되니까. 안전한 자산을 담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그래서 볼펜을 땅에 팍 난 옛날부터 들고 있기 싫었었는데 들고 있으라 소리 났네. 싫으면 TDF 하시면 되지 뭐. 아니, 또 못 맡기죠. 그런가요? 제가 더 잘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의무적으로 30%는 안전자산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때 뭐 제가 봤을 때는 채권 그 중에서도 지금은 조금 만기가 긴 채권들을 조금 채워 넣으시면 30% 룰도 지키면서 네. 일정 부분 조금 플러스 알파의 수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조금 기회가 온 것 같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금태연구소 금태연 예,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예. 금태연 채권은 금태연구소에서 네. 큰일 났네. 요즘 영상 별로 많이 안 올리는데 이제 자주 올려야 되겠네. 네, 저 방문해서 왜 영상 안 올라와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주신 우리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 증권만 하셔요? 유가증권. 그러면 유가증권이면 채권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주식 채권. 그러네. 예, 예. 지금 유가증권 운용 부장이라고는 안 하죠? 증권 운용 부장. 예, 증권 운용 부장 본부장입니까? 그냥 부장입니다. 네. 뭐 저희 본부장님은 나이가 많으세요. 네, 네. 젊으신 우리 본부장님급 부장님 모시고 오늘 좋은 재미난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